예, 안녕하십니까. 공법입문 11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기본권에서 자유권적 기본권과 그리고 이제 공무단임권,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에, 오늘은 26조 이제는 국가에게 일정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조 한번 보시죠. 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한 법이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법제처에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법률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거 관련된 법률은 청원법입니다. 법제처 들어가셔서 법제처에서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청원법. 예. 그러면 청원법은 이제 법률을 좀 보시면 청원권 헌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원은 어떤 사항을 청원하느냐는 걸 보면 사조를 한번 보세요. 사조 어떤 피해의 구제 또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런 사항 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항을 희망합니다 라고 어떤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되죠. 어떤 공무원이 비리를 처벌해 주십시오. 또 어떤 시설에 대한 운영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국가기관, 즉 청원 대상 기관에게 3조에 보면 청원 대상 기관이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그 소속기관 또는 행정 권한을 위임 또는 수탁받은 법인, 뭐 대부분 저 공공기관이죠.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피해라든가 피해를 구제해달라든가 뭐 어떤 제도,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건의 또는 희망하는 그러한 진술의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청원에 수리한 기관은 법조문을 좀 보시면 다만 이제 이런 청원의 방법은 6조 성명과 주소,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 명이 청원을 한다 그런다면 3인 이하의 대표제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청원을 구조에 한번 보시면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 처리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어떤 그 이해관계인이나 관련 지식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술 또한 들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처리 기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청원에 대해서는 11조에서 누구니 타의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청원은 해서는 안 되고요. 또 누구든지 청원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거나 불이익한 강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타인을 모해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청원 같은 경우는 뭐 민원하고 좀 다른데요. 대부분 이 청원사항은 요즘 국가권익위원회에 많이 의견 제출을 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신속하고 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권익위원회에 요즘은 그 통일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그 봤던 그 청원 사항 중에서 법률이라든가 명령, 조례, 규칙, 뭐 이런 재정 개정 이런 거 관련돼서는 만약에 이제 지방 국회라든가 지방 의회 이런 어떤 입법이라든가 뭐 조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한 청원은 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의원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의회로 가게 되면 지방의회로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방 의원들 또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지 않으면 청원을 입법부 쪽에는 자치입법 쪽에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일반 기관은 의원들 소개 없이 아니면 공무원들 이런 소개 없이 자기가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청원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입법이나 자치 입법을 다루는 국회나 지방의회는 그런 의원들 소개가 있어야 되느냐는 가 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그게 위헌 아니냐 뭐 있었는데 그렇게 의원들을 소개하는 의원들이 그런 청원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그건 합헌이다 이렇게 판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청원권은 권익위원회를 좀 맞는데요. 사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듯이 북한에는 그럼 이런 제도가 있느냐? 근데 북한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청구권적 기본권, 즉 국가에게 어떠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청구권적 기본권이 별로 없습니다. 북한은. 왜냐하면 뭐 북한은 주체 사상을 주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 사상이라는 게 영도자가 이제 인간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도자가 잘못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옛날에는 국가가 잘못해도 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국가를 상대로 해서 뭐 소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어떤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도 못했던 시대고 또 북한도 지금 영도자가 주체 사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국가에 대해서 앞으로 소개하게 되는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가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이런 국가의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이 북한에는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뭐 청구권적 기본권을 좀 찾아보면 사실상 북한헌법 69조를 한번 보시면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 데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 그런 청구권적 기본권이 없다 보니 사실상은 뭐 이러한 신소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헌법 북한에는 북한 그 신소하고 청원이 나눠져 있는데 신소는 자기의 그 어떤 개인적인 권리가 침해됐을 때 이럴 때에 주장하는 것이고 청원은 어떤 단체라든가 기업소 이런 거의 운영에 있어서 그 내용을 개선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청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소와 청원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한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북한의 신소청원법, 북한 법제에서 신소청원법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걔네들도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
북한의 신소청원법 한번 보시죠. 신소청원법. 그래서 얘네들의 그 목적을 좀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은 신소청원의 제기, 등록 접수, 처리를 엄격히 세워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 관리 사업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조에서 신소하고 청원에 대해서 구별을 하고 있는데 북한 신소청원법에서 신소는 자기의 권리, 즉 자기 개인의 자기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또는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청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 일꾼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기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는 국민의 신소청원 권리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해서 북한도 우리처럼 손해배상 청구권, 뭐 어떤 재판 청구권, 아니면 그 국가 배상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는 있지 않지만 뭐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만약에 내 권리가 침해됐다 그러면 신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걔네들 일꾼 또는 기업체의 어떤 운영과 관련돼서 뭐 이런 비리 뭐 그렇다면 그것도 청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북한 노동신문 보면 뭐 김정은이 어떤 신소에 대해서 즉 내가 어떤 침해를 좀 당했으니 좀 이것 좀 구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걸 하게 되면 도당인민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구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가끔씩 구제가 된다고 합니다. 신문에 보면. 근데 문제는 이제 거부됐을 때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은 북한에 하나도 없는 거죠. 즉 내 주장을 우리처럼 청원법처럼 어떠한 그 부당한 행위라든가 어떤 그 공무원들의 비리 뭐 이런 것들을 청원할 수는 있어요. 청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만약 그게 각하되면 뭐 감사원에다도 감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북한은 그런 제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권리 이익이 침해된 거에 대해서 신소를 할 수 있고 또 단체에 대해서는 청원을 할 수 있다. 이것뿐입니다. 이거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는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청원법은 뭐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7조. 네, 27조도 중요하죠. 모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권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권에 의한 재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 이거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그 법원조직법이 있습니다. 저는 뭐 써놨는데요. 법원조직법에 이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고 하면 이제 법원조직법에서 법관이 종류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임명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조직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관이라고 하면 일단 세 가지로 그건 됩니다. 법원조직법에서는 먼저 대법원장, 법관, 대법원장, 그다음 대법관, 그다음에 판사입니다. 이게 이제 법관이에요. 법관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그 사법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기관이 이제 법관인데 이 법관은 바로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판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법원조직법 4조에 보면 대법원의 대법관을 두고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면 사법부 편에서 사법권은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1조 3항에서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관의 자격은 대법원으로 법률을 정하는데 그 법률이 법원조직법이에요. 법원조직법에는 대법관, 즉 대법관은 헌법에 몇 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법원조직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이것은 이제 법원조직법에 있고요. 또 판사는 법원조직법 5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판사로 되어 있는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법원 조직법에서.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사람들을 그러면 13조 여기에 이제 대법원장, 대법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떤 사람들이 법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법관에 의해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헌법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법관은 어떻게 임명하는가? 자, 41조 한번 보세요. 법관의 임명, 법원조직법 41조, 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네, 이건 헌법에서 나와 있는 얘기고요.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습니다.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할 때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그게 국회 동의를 얻어서 국회 동의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의 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이렇게 임명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 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이렇게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이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안 되죠. 우리 헌법이 뭐라고 되냐면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한 재판. 그러니까 그 외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는다? 이것은 위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사는 그러면 어떻게 임명되느냐? 그 판사 이 법원조직법에 보면요, 임용 자격이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뭐 20년 이상 변호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판사는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뭐 변호사 있는 42조에 보면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10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 임용하게 돼 있습니다. 판사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법고시 합격해서 성적 우수한 사람들이 곧바로 판사가 됐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2014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뭐 검사, 뭐 이런 사람들로 10년 이상 어떤 직에 있을 때 그럼 대학 변호사로서 조교수 이상을 했다든가 또는 변호사로서 국가기관인 등에서 이제 근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판사로 지금 임명이 됩니다. 지금은 뭐 그래 검사를 하다가 판사로 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처럼 이제 판사가 지금은 좀 엄격해졌죠. 요건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즉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임용 자격이 있어서 그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판사로 임명한 그런 법관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의 사람들한테는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예외가 좀 있어요. 예외가 좀 있는데 이제 군사재판. 여러분들 이제 군사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군 법무관이 군 판사가 있고요. 그것도 심판관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영관급 이상의 그 장교들이 하게 되거든요. 군사재판이라는 특별한 그 경우에 특별한 신분들, 즉 군인들에 대해서 하는 경우에 이때는 이제 그, 그 법관이 아닌 그러한 그 장교들도 군사재판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뭐 헌법 위배이냐 아니냐 뭐 이게 나오는데 특수한 신분에 대해서 특별법원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특별법원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110조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그 우리 헌법 110조가 특별법원을 특별법원을 군사법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군사법원의 상고시분 대법원인데 여기서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이러한 그 법관들이 아닌 판사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재판을 받을 권리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심제, 참심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북한은 그러면 어떨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북한 헌법은 163조를 한번 보시면 북한은 잘 보세요.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북한은 인민참심원 여러분들 TV 뉴스에 보면 북한의 재판과정 한번 장택상 뭐 이런 데 보면 재판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인민참심원 2명이 이렇게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인민참심원 참심제도라는 것은 어떤 유무죄를 결정하고 즉 사실관계를 결정하고 양형 즉 재판 과정에 유무죄도 따지고 또 재판의 양형 징역 몇 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벌금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관이 아닌 이 참심제 일반 국민들도 참여를 해서 그런 유무죄라든가 양형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게 참심제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건 배심제예요. 배심제는 말 그대로 법률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일반의 서민 입장에 일반 국민 입장에 눈높이에서 그게 죄가 된다 안 된다 라는 부분들을 따져보게 되는 거죠. 즉 국민들 입장에서 그것이 죄가 될까 안 될까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배심제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참심제는 재판 과정이 모두 참여한다고 보는 거고 배심제는 그 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를 국민 정도의 눈높이에서 한번 따져보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심제와 배심제가 다른데 북한은 참심제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판 과정에서 모두 참여를 해서 양형도 결정하는 그러한 제도로 돼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제도, 북한이 체계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면 일단은 국민 눈높이에 참여하기 위해서 국민의 그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배심제가 도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이제 법제처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여기 써 있을 겁니다. 국민의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 이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형사재판에 한해서는 유무죄를 일반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배심원 제도에서 결정을 하겠다. 즉 결정을 참고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우리는 이것이 이제 우리 헌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는 이 배심 제도가 우리 헌법에는 아직 안 맞잖아요. 왜냐면 우리 헌법은 재판은 오직 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이건 뭐 헌법이나 법원 조직법, 아까처럼 법원 조직법에 의한 그 법관들에 의해서만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 만약에 유무죄를 판단한다고 하면 이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직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배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배심의 결과에 대해서 판사가 참고만 합니다.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판사도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이 국민 배심원 제도에서 무죄로 판정을 했는데 판사가 유죄로 해서 하기에는 좀 이제 좀 부담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민 참여 재판, 국민의 형사 재판에 관한 법률, 국민 참여 재판이라고 그러는데, 이 국민 참여 재판, 국민 배심원단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이 국민 배심원단에 의해서 유죄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 하는 논의는 있어요. 있지만 재판관이 이건 참고만 하겠다라고 하면 뭐 그거는 얼마든지 재판관이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위헌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배심원이고요. 이제 어떤 사건이 이런 그 배심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느냐? 대부분 그 형사 사건 중에서 좀 중재, 1년 이상의 중재 있지 않습니까? 1년 이상 금고나 징역에 처하는 그런 중재,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피고인이 본인이 뭐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면 안 하겠지만 원한다면 해줘야 돼요. 만약에 피고인이 재판받는 사람이 나 국민참여재판 받고 싶다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그 재판은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돼서 다시, 만약에 이제 뭐 항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피고인이 원했는데 국민참여재판을 안 거치고 만약에 재판을 했다, 그러면 이 피고인이 다시 항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주장하게 되면 이것은 다시 이제 환부가 돼서 다시 이 재판을 다시 해야 됩니다. 취소 사유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에 해당이 되는 1년 이상의 형사 중형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됩니다. 안 거치면 취소 사유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변호인이 반드시 이제 직권으로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피고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피고인의 의사를. 왜냐하면 피고인이 하기 싫다, 국민참여재판 받기 싫다 라고 명확하게 의사 표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만약에 그 의견을 바꿨을 때 이것은 그 취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확실하게 이제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8조에 보면 그 단서조항에 후반부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심원 제도는 뭐 16조에 보면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정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 배심원이 들어올 수 있을지 몰라요. 물론 이제 이런 지역에서는 배심원 사건이, 이런 국민참여재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수도권은 가끔 집에 가보면 배심원으로 참여를 하라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 결격 사유가 없게 되면 사실상은 배심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17조, 18조, 19조, 20조 뭐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배심원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심원의 여러 이제 그 몇 명을 하느냐 뭐 이렇게 때 중재인 경우에는 뭐 배심원이 9명이고 또 그보다 좀 낮은 경우는 7명 뭐 이렇게 사안마다 배심원이 배정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심원 공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제 검사라든가 아니면 이 피해자, 피고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듣고 배심원들이 어떤 판결도 하고 토의도 하고 뭐 해서 그 거기서 이분들이 의견을 서로 개진하면서 결과를 냅니다. 보통 이제 뭐 만장일치로 거의 의견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국민참여재판이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오늘인가 뭐 옛날에 왜 유명한 그 김광석 그 가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어떤 그 기자가 이제 그 김광석 가수를 살해했다 뭐 또는 뭐 그렇게 의심을 받는다 이런 쪽으로 해서 뭐 명예 훼손죄로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어요. 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과연 그럼 그 기자가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느냐? 이 형사재판입니다. 민사에서는 1억 원을 배상을 했어요. 근데 형사재판에서는 그 김광석 부인이 그 기자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죄로 이제 처벌을 요구했고, 그래서 이 기자가 나는 그때 당시에 국민의 사회적 국민의 알 권리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니까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목표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공익적 목적이었다. 라고 해서 아마 그 7명이 배심원이 있었는데 그 7명의 배심원들이 다 무죄 판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최종적으로 판사가 그걸 받아들여서 무죄 판결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런 형사 재판에서는 이러한 일반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정도는 국민들 수준에서는 그거는 형사적으로까지 뭐 처벌할 이유가 있겠느냐. 뭐 민사에서는 이제 반영이 됐는데 손해배상을 해줬는데 형사적으로 기자라면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국민들이 알 권리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궁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광석 그 분이 왜 돌아가셨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자가 그거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나름의 어떤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했다면 그것을 형사처벌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국민 배심원들이 다 전원 7명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그 해서 하지 않은 무죄로 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그 뭐죠? 예.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재판 청구권인데 이 재판 청구권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군사법원과 요 내용들이 좀 달라요.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